그래서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 맨 앞에 용도지역지구 구역 있죠. 그 공부 좀 열심히 해놓으세요. 열심히 해놓으시면은 뭐 우리 부동산 학교에도 도움이 좀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날 좀 풀렸다 그죠? 응? 자, 주택정책 한번 볼게요. 자, 주택정책에서는 173페이지 한번 볼까요? 173페이지 보시면은 임대주택정책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정책. 여기 옆에 기출예차를 보시면은 그냥 요거는 뭐 한 문제 나온다 봐야 돼.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라고 적혀 있는 데는 한 문제씩 나온다 봐요.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 자, 그러면 우리가 임대주택정책에는 뭐가 있는가 볼까요? 1번에 보니까 임대료 규제라는 게 있고, 자, 한번 넘겨볼까요? 175페이지에 임대료 보조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요 세 개가 잘 나와요. 요 세 개. 금방 했던 거 세 개. 그 다음에 조금 간접적으로 봤을 때 179페이지 분양가 규제하고 분양가 자유화. 이것도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 주택법에서 배웁니다.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선분양, 후분양. 이런 것들. 선분양, 후분양. 자, 우리 시간에는 세 개만 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요 세 개만 하시면 돼. 선분양, 후분양 이런 것들도 다 PPT로 다 해놨긴 해놨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면 하시고 나중에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임대료 규제 한번 볼게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이거는 정부가 낮은 가격으로 규제하겠습니까? 높은 가격으로 규제하겠어요? 예? 정부가 임대료 규제한다는 것은 임대인한테 가격을 높게 규제하겠습니까? 낮게 규제해요? 임대인한테 정부가 만약에 간섭을 한다면은 임대인한테 임차인이 들어올 건데 가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높이 받아라 하겠습니까? 낮게 받아라 하겠어요? 당연히 낮게 받아라 해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최고 가격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제입니다. 최고 가격제. 다시 말해서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요거는 낮게 규제하는 겁니다.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시장에 임대료가 7천이에요. 볼게요. 7천원. 여기입니다. 임대료 7천이야.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낮게 규제하는 거죠. 자, 6천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볼게요. 어떤 현상이. 자, 6천으로 받으세요 하니까, 자, 요거는 공급곡선, 수요곡선입니다. 수요곡선. 수요는 여기서 일로 왔죠.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됐어요? 증가. 이거는 공급곡선이에요. 공급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 그러면 임대료 규제가 일어나니까 수요는 어떻게 되고? 증가하는데 공급은 안 해.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제일 삐끼는 사람 누구예요? 임대인, 공급자죠. 아시겠죠? 임대인이 제일 삐낀다니까. 이란다고.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해. 그 대신에 임대료 규제하니까 수요는 어떻게? 증가한다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단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볼게요. 임대료 규제하니까. 자, 단기에는 수요가 어떻게 되고?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는 좋은데 누가 삐껴? 공급자가 삐낍니다. 공급자가. 이 사람들이 투자 안 해. 수준은 어떻게 돼? 떨어진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공급은 감소된다 봐야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럼 하나 기억해 놓을게요. 임대료 규제가 일어나니까 수요는 어떻게 하고? 증가하고 공급은 어떻게 하더라? 감소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기억하시려면은 문장에 규제란 말이 붙었죠. 규제란 말이 붙으면 얘하고 같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 공급 감소입니다. 규제만 붙었다면 무조건 공급 감소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에는 수요 증가에 따른 효과가 있지만 장기에는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봐야 돼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공급자 측면에서 가격을 예를 들어서 높게 규제했다 볼게요. 예를 들어서 8,000원 받으라. 정부가 8,000원 받으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수요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 공급은 어떻게 됐어요? 증가됐어. 수요는 감소되고 공급은 어떻게 증가됐어. 수요는 감소되고 임대를 하고자 하는 수요는 없어지고 임대를 받고자 하는 공급은 증가됐어. 그러면 균형 임대료 7,000원이 8,000원으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예? 여러분들이 임대료 가려면 8,000원 내고 들어가겠어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임대인입니다. 여러분이 임대인이야. 지금 얼마에 살고 있다고? 7,000원 살고 있다고. 7,000원 살고 있는데 바깥 시장에 임대하고자 하는 수요는 줄어든다니까. 공급은 늘어나. 그럼 여러분들이 7,000원 내고 있는데 8,000원 내고 다른 데로 옮긴다 안 옮긴다? 옮길 이유가 없죠. 왜? 수요는 없고 공급은 많은데 7,000원 내고 있는 내가 왜 8,000원에? 이해되세요? 자, 요거 하나 정리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높은 경우 있죠. 이럴 때는 뭐라 해야 됩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높이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7,000원이다 봐야 돼요. 자, 낮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7,000원이에요. 여기 6,000원. 이런 경우는 어떤 현상이 초과 수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초과 수요라는 것은 뭔데 하면은 수요가 증가만 하는 게 아니고 공급마저 뭐 한다고? 감소해 준다고. 수요가 증가만 하는 게 아니고 공급마저 감소하니까 이게 뭡니까? 초과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자, 1번의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 1번의 의. 정부가 시장에 기입하여 임대료를 특정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료 규제 옆에 보니까 거기에 최고 가격제란 말 보이세요? 그거 하나 체크할게요.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무슨 가격? 최고 가격이야. 최저가 아니고 최고 가격제. 자, 그래놓고 한번 볼게요. 니은.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냥 한번 읽으시면 되고.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 만일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 이해되세요? 기존 임대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보충학습의 두 번째 체크합니다. 두 번째. 1번에 보니까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규제되어 있죠. 그때는 어떤 현상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낮게 규제되는 데는 그때는 무슨 수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봐야 돼요. 초과 수요라는 것은 수요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모두 공급도 감소된다는 걸 이해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칠판 봅니다. 자, 임대료 규제한다는 것은 정부가 낮게 규제하는 겁니다. 낮게. 그래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무슨 가격제? 최고 가격제. 그래서 임대료를 규제하면 정답은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초과 수요라는 것은 무슨 말? 수요는 증가해주고 공급은 떨어져야 돼요. 사고자 하는 사람 맞는데 공급은 더 안 해.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자, 요거.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7,000원 받고 있는데 8,000원 받는 경우에는 이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7,000원 받고 있는데 6,000원 받는 경우에는 이때는 뭐가 일어납니까? 초과 수요가 일어난다 봐야 돼요. 됐나요? 그래놓고 이거 하나 기억할게요. 임대료 규제가 일어나면 단기에는 수요가 어떻게 되고
증가되고 장기에는 공급이 어떻다? 감소됩니다. 임대인이 삐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삐껴가지고 장기에는 공급 안 하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이동자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중가격, 암시장 가격을 형성합니다. 이게 단기 장기의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무슨 말인가?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하기 위해서는, 초과 수요가 더 크기 위해서는, 초과 수요가 더 크기 위해서는 단기에서 어디로 갈수록, 장기로 갈수록 맞죠? 단기는 뭐 하고 있는데, 수요 증가하고 있는데, 장기로 갈수록 공급도 안 해. 그러니까 초과 수요는 어떻다? 더 크게 일어난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이 많을수록 탄력적일수록. 자, 요거는 수요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움직임이 많다. 크다. 움직임이 크다. 지금 우리 수요 뭐 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고 공급은 감소하고 있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 거 맞습니까? 탄력적으로 된다면은 얘의 폭이 어떻고 더 크다는 거지. 수요가 어떻게 더 증가하고 공급은 더 감소하니까, 수요는 더 증가하고 공급은 더 감소하니까 탄력적이니까 초과 수요는 어떻다? 더 크게 일어난다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대료 규제는 요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수요 증가하고 마다 공급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초과 수요 현상이 일어나더라. 높게 규제하면 답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낮게 규제하면 마다 초과 수요가 일어난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만. 됐나요? 자, 보조 한번 넘어갑니다. 보조. 자, 175페이지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는 뭐 공부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임대료 보조한다는 것은 나도 좋고 니도 좋아. 나도 좋고, 다시 말해서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아. 그래서 임대료 보조가 일어나면은 요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단기나 장기에 단기에는 수요도 증가하고 장기에는 공급도 증가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보조는.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에 밑에 동그라미 2번. 임대료 보조의 효과에서 박스 2개 있죠. 박스 2개. 단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요 증가. 장기에는 뭐? 공급 증가. 단기에는 수요 증가, 장기에는 공급 증가. 그 박스 안에 보이세요? 박스 안에. 예,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는 다 알 수 있어.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 상승. 공급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 그래서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임대료 보조가 일어나면 단기에는 수요 증가, 장기에는 공급도 어떻다? 증가한다는 것만. 니도 나도 다 보조해 주니까 당연히 수요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는 좀 더 개발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도 어떻다? 증가한다 봐야 돼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읽어보면 그냥 아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 보는 것들. 자, 정부가 보조를 해줍니다.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데 가격 보조, 집세에다 보조해 주는 거하고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게 있어. 집세 보조와 소득, 현금 보조 두 개가 있다면은 주관적 정책 면에서는 어느 쪽이 효율성이 크다 보세요? 가격 보조하고 현금 보조. 요거죠. 소비의 효율성에서는 얘가 좋다 봐야 돼. 그 다음. 자, 현금 보조를 해주면은 다른 지하의 소비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보조해주면 다른 지하의 소비량도 어떻다? 증가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공급 측하고 그 다음에 수요 측에서 봤을 때 소비자의 어떤 선택폭, 주거지를 선택하는 폭을 증가시키려면은 공급 측에다 돈을 줘야 됩니까? 수요자 측에 줘야 돼요? 임차인이 내가 살고자 하는 주거지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임차인한테 줘야 됩니까? 임대인한테 줘야 돼요? 임차인한테 줘야 돼요.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뭐 상식선에서 다 아는 것들,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밑에서는 요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주택바우처. 주택바우처가 뭔데 하면 임대료 보조의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대료 보조의 뭐다?
하나라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교과서에서는 175페이지 임대료 보조에서는 동그라미 이번에 기억, 년, 그 박스 안에 보시면은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격 상승, 공급 증가에 따라서 가격 하락,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176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보충학습의 주택 바우처 제도 보이세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읽지 마시고 그냥 주택 바우처에다 줄만한 건 없어요. 주택 바우처라는 것은 요거는 주택 바우처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 임대료 보조에서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대료 보조에서만.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178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종류 요거 물어봅니다. 요거. 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합니다. 전부 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재정이라든가 도시기금 활용을 해서 공공주택을 만든다 봐야 돼요. 종류가 8개 있습니다. 8개. 8개 있는데 5번, 6번, 7번, 8번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용어 자체에서 다 읽어주시면 돼요. 자, 보니까 장기전세주택이죠. 내가 임대를 들어가는데 장기전세로 주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 결국은 뭐하다? 전세 계약 방식으로 들어가는 걸 말한다고. 장기전세주택. 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임대하고 난 다음에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읽어주시면 돼요. 자,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미분양이죠, 미분양. 미분양을 사들이 가지고 임대주택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기존 주택을 뭐해서 전세해 가지고 임대해 주는 거예요. 전세 공공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매해서 임차하여 전대하여 공급하는 거라 봐야 돼요.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은 제목만 안 봅니다. 제목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제목들을 읽어주시면 돼. 요 4개는 장기 무슨 방식? 전세계약 방식. 그 다음에 분양전환 방식. 기존 주택 매입해서 공급하는 방식. 기존 주택을 전세 들어가서 공급하는 방식.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한번 5번, 6번, 7번, 8번 한번 볼까요? 5번에 보시니까 쭉 보니까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번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번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8번 기존 주택을 매해서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 5번, 6번, 7번, 8번은 단어만 보더라도 이해 가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4개만. 1번 영구임대주택, 2번 국민임대주택, 3번에 행복임대주택, 4번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에 체크할 것은 최저소득계층. 영구임대주택에는 최저소득계층 체크하시고 기간은 몇 년? 50년 이상. 국민임대주택은 한 칸 내려옵니다. 저소득계층. 최저가 아니고 그냥 저소득계층 몇 년? 30년 이상 한 칸 내려온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행복주택. 말만 들어도 좋죠.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직장인. 그 다음에 통합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다모한 거죠.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층, 국가 유공자, 장애인, 학생들, 직장 다 모아놓은 게 통합임대주택. 됐나요? 자, 그러면 또 칠판 한번 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임대주택도 이것도 단에서 답이 다 나온다 봐야 돼요. 행복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신혼부부. 보통 신혼부부를 하면 몇 년을 신혼부부라 그래요? 애 낳기 전? 예? 애
애 낳기 전까지? 1년? 1년. 1년.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돈 빌리러 갈 때 신혼부부는 7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1년이고, 뭐 체감되는 것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그죠? 자, 그래서 행복임대주택, 요거는 그냥 이렇게 글자만 봐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통합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글자 보면 이해해. 그럼 결론적으로 요 두 개만 외우면 돼요. 요 두 개만. 영구, 최저소득 계층 몇 년? 50년. 국민 몇 년? 저소득 계층 30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혼부부, 사회촌책, 직장인 넣으면 통합. 통합이란다. 행복.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다 나옵니다. 최저소득, 저소득, 대학생 싹 다 나와. 그럼 뭡니까? 통합임대주택. 그 다음에 전세계약 방식, 장기, 전세,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목적,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LH나 SH에서 사들이 가지고 임대해주는 것은 기존 주택 매입. 자기네들이 전세 들어가 가지고 임대해주는 것은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그래서 단어 안에 이거는 답이 다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단어 안에 답이 다 있다 보시면 돼요. 두 개만 기억합니다. 최저소득계층의 50년, 영구, 저소득층의 30년, 국민. 그거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공공지원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공공지원을 받는 것은, 지원을 받는 것은 지원 민간임대주택, 받지 못하는 것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봐야 돼요. 공공지원이란 말이 있다 없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연수만 챙길게요. 민간임대주택은 몇 년 이상?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78페이지에 그 위에 1번에서 8번까지 체크하시고, 민간 임대주택은 보면 밑에 4번 뭐 번호가 잘못되어 있노? 4번 밑에 5번 돼야 되는데 또 3번 돼 있다 그죠? 예? 내 것만 그렇나? 예. 4번 밑에 5번 돼야 되는데 3번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4번하고 가짜 3번 그것만 동그라미 칩니다. 4번하고 가짜 3번. 4번하고 가짜 3번 동그라미 치니까 연수 몇 년 나와요? 10년 이상.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0년 이상. 자,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하고 분양가 자율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 180페이지에 선분양, 후분양 잠시만 보고만 갑니다. 요거는 이해만 하고 갈게요. 이해만. 이해만 하고 갑니다. 이해만. 우리나라에서 분양하고 있는 것은 선분양입니까? 후분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은 선분양, 후분양? 선분양. 그러면 선분양 한다는 거, 선분양하는 데는 다른 나라는 어때요? 다른 나라는 다 후분양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외국 가보시면은 집 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이쁜 집 다 이렇게 돼 있으면 딱 옆에다 탁 이렇게 깃발 탁 이렇게 달아갖고 이게 세일을 다 이래 됐어요. 우리나라만 선분양이죠. 왜? 우리나라가 45년 해방 맞고, 그 다음에 50년대에 우리가 6.25 맞고, 그죠? 성장 우리나라가 1위 성장했어요, 1위 완전. 엄청난 성장을 했죠. 지금은 AI 때문에 멈췄었지만,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먹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국민들이, 잘 집을 만들어야 돼, 잘 집을. 그래서 집을 만들기 위해서 분양을, 후분양하면 개발사가 돈이 없어. 개발사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분양해갖고 일단은 공급을 뭐 해야 됩니까?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선분양은 공급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선분양이라는 것은 분양 후 완공하는 거죠.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됩니다. 선분양은 뭐가 된다고요? 공급 증가.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 중에서 수요자 공급 중에서 선분양하게 되면 모든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은 수요자가 됩니까? 공급자가 돼요? 이자 부담 누구? 수요자. 그 정도. 후분양하게 되면은 공급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위험이라는 걸 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공급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후분양하게 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아파트 공급은
감소된다 봐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대연동과 남천동에 보니까 후분양한 데가 몇 군데 있더만은 대연섬이라고 보니까 후분양에 있다 보니까 그죠? 그거 한두 개 빼고는 다 선분양이에요, 선분양. 다른 지역도 다 선분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분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가 공급을 증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공급은 없죠. 선분양이라는 건 잘 없어. 공급을 막기 위해서 증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생긴 게 어때? 똑같잖아. 아파트 생긴 게 똑같다니까. 서울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뭐 30억, 40억 한다는 아파트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뭐 여의도 앞에 한강 아파트니 뭐니 다 똑같이 생겼다니까. 설계도면도 하나밖에 없어, 설계도면도. 돈이 어딨노? 도면 하나 가지고 막 니도 이래 만들어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똑같이 생긴 거지. 그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 공급 증가의 목적이 있다 봐야 돼. 그러면 선분양에 대한 어떤 최고의 단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위험을 누가 가져가야 돼? 수요자가 가져가야 돼. 후분양하면 그래 안 되죠. 후분양하게 되면은 아파트를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위험 누가 가져가야 돼? 공급자가 가져가야 돼. 근데 후분양하면 뭐가 된다? 공급이 감소된다 봐야 되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다 알 수 있는 것들. 요 정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8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8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조세정책이 나옵니다. 조세정책. 자, 넘겨볼까요? 자, 요거 세법 시간에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요것만 봅시다, 요것만. 부동산만 봅시다, 부동산. 요거 나중에 세법 시간에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할 때 내가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속, 정여로 취득하면 정여, 도장권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은 국세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록세 내는 것은 지방세고. 그 다음 보유세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할 때 보유세 두 개 있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나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는 이거는 지방세라고 그러고 종합부동산세는 이거는 국세라고 그럽니다. 국세. 그 다음에 처분단계 팔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국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의 10%를 또 지방에서 내야 돼요. 지방소득세.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이것만 봅니다. 이것만. 나머지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 다시 한 번 더. 자, 취득할 때 내는 국세는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속, 정여로 취득하면 정여, 도장값, 인지세.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 자,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보유세 내야 돼. 재산세는 뭐가 됩니까? 지방세.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근데 지방소득세 10%가 또 있어. 그건 지방세라 봐야 돼.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 다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부동산 학기내로 표현한 거는 요거 하는 게 맞을까요? 시험들보다 이거 더 잘 쓰겠네, 이제. 시험들보다 더 잘 쓰겠네. 시험들 이거 다 잘 쓰세요. 아, 그래요? 그럼 내 정도면 잘 쓰는 거네. 아, 훌륭한 거네,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예? 다른 분들은 안 하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제 학교론에서는 정가하고 기착 요 관계, 여러분들. 요거. 정가란 것은 뭡니까 하면은, 정가란 것은 내가 받을 위험을 남한테 넘기는 거예요. 내가 받을 위험을 남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정가가 뭐 있습니까 하면, 은행에서 변동금리. 은행에서 변동금리라는 것은 대출자 은행이 받아야 될 화폐 가치에 따른 하락률. 요즘 같은 경우죠. 화폐 가치의 하락률을 누구한테? 차입자한테 넘기는 거야. 그게 변동금리예요. 그 다음에 임대료 인상. 임대인이 받는 보유세에 대한 어떤 부담 부분을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넘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의 증가라 봐야 돼. 조금 전에 했던 거 뭐 선분양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들고 있는 보험 이런 거 있죠. 리스 보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험의 증가라 봐야 돼. 그러면 증가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내가 받을 위험을 누구한테? 삼자한테 넘기는 거야. 자, 나는 임차인입니다. 수요자. 나는 임차인 수요자는 제일 겁나는 사람이 임대인이야. 임대인. 겁나는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이날 임대인님께서 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띵똥해서 문자가 왔어. 보니까 임대인님이야. 그래서 클릭을 딱 해보니까 임대인님이 내한테 문자를 이래 보냈어. 임차인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가 작년에 보유세 부담 부분을 100 정도 증가받았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10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 부담 부분을 임차인님과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딱 이래 문자가 왔어. 무슨 말이에요? 임대료 올리겠다는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거 보고 막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다 뭐 이런 위험을 나한테 넘기겠다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조세의 증가라 그럽니다. 됐나요? 그러면 귀착은 뭔지 하면은 이런 어떤 증가에 따라서 귀착이 결정이 되는데 이 귀착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면 탄력성과 관련이 있다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조세의 증가 받은 우리 임차인님 이 사람 어디로 가겠습니까? 문자 받자마자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다른 임대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친한 소장님 찾아갑니다. 소장 언니 찾아가. 그러면 소장 언니가 말하는 것은 이렇다 봐야 돼. 다시 말해서 언니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언니가 첫 번째 괜찮다. 수요가 지금 완전 탄력적이다. 수요가 완전 탄력이라는 것은 자동차 경기를 한다면 양껏 달릴 수가 있어. 다시 말해서 대체재가 엄청 많다는 거야. 나의 움직임이 뭐다? 무한대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나의 움직임이 무한대라 보셔야 돼요. 수요자 내가 완전 탄력이라는 것은 수요자 나의 움직임이 무한대라 봐야 돼. 그러면 이 100 받는다 안 받는다? 내가 움직일 게 무한대야. 나는 이 집 가도 되고 저 집 가도 되고 막 대체자가 천지야. 나는 뭐. 야, 그림 자체가 여러분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그림 그려놓고 여기 자동차 달려보면 안다 그랬죠. 자동차가 신나게 달릴 수 있으면 뭡니까? 완전 탄력. 내가 완전 세게 달릴 수 있으면 완전 탄력. 아예 못 달리는 것은 완전 비탄력. 그럼 완전 탄력이라는 것은 내가 세게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재가 너무 많다는 거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이때는 임대인이 100을 다 부담해야 돼요. 나는 부담할 필요가 없어. 바로 전화죠. 내 다른 데 갈게요. 그 옆집도 있던데, 저도 있던데 라면 임대인님께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부담은 제가 하고 이렇다는 걸 그냥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해되세요? 자, 반대로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비탈리라는 것은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이 그림 한 그린 적 있죠? 이게 뭐예요? 눈물 우는 거야. 운다니까. 갈 데가 없어. 대체제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머릿속에 뭐 들어있습니까? 100을 받아야 되구나 생각했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완전 비탈일 때는 본인이 뭐 받고 100 받고 임대인이 그때는 0이 부담된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탄력적인 경우야. 어느 정도 대체제가 있어. 어느 정도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래 이야기하죠. 밖에 보니까 내가 갈 때 좀 있더라. 그냥 그래도 안 가고 내가 부담을 그래도 조금 해줄게. 네가 더 내라 그러죠. 내가 좀 부담을 해줄게. 네가 더 내라. 우리가 탄력적일 때는 원래 덜 기억나세요? 그래서 탄력적인 수요자가 덜 부담한다 봐야 돼요. 비탄력적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더 부담한다 봐야 됩니다. 비탄력적에는 더 부담한다 봐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 요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하면 귀착이라 그럽니다. 귀착. 넘기는 것을 뭐라 그러고 넘기는 것은 증가. 넘기는 것은 뭡니까? 증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귀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귀착은 뭐하고? 귀착은 뭐에 대해서 결정된다? 탄력성으로 결정된다 봐야 됩니다. 귀착은 뭐에서 결정된다? 탄력성으로 결정된다 봐야 돼요.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183페이지 한번 볼게요.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거기 보니까 조세정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세정가. 자, 뭐, 다른 건 됐고, 둘째 줄에 보시면은,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둘째 줄에 보시면은,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라 되어 있죠. 일부 또는 전부를 누구한테? 다른 경제 주체한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구한테? 다른 경제 주체한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착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귀착이라는 것은 거기 보니까 경제 주체들한테, 자, 줄 것은 최종적으로 끄면 되겠죠. 귀착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를 말한다. 됐나요? 그러면 정가와 귀착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위험을 넘기는 걸 뭐라 그러고? 정가.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 우리는 귀착이라 그럽니다. 그럼 귀착은 뭐에서 결정된다면은 결론적으로 탄력성에서 결정된다 봐야 돼요. 자, 2번, 양가로 2번 한번 볼게요. 양가로 2번. 자, 수요자 측면입니다. 수요자 측면. 수요자 측면에서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되어 있나요?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누가 다 내고? 공급자가.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누가 다 내고?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누가 다 내고? 수요자가. 그 두 개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수요가 탄력적이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하고? 공급자가.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합니까? 수요자가. 그거 이해되세요? 네? 자, 말을 바꿔볼게요. 그럼 이번에. 자, 오른쪽. 자, 이번엔 수요자 측면이 아니고 공급자 측면이야. 공급이 맨 밑에서 할게요. 맨 밑에. 공급이 완전 탄력이면 누가 다 내고? 수요자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누가? 공급자가. 그 다음에 공급이 탄력적이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하고? 수요자가. 공급이 비탄력이면 누가 많이 부담하고? 공급자가. 그럼 이런 결론이네. 자, 주인공은 수요자가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은 공급자가 될 수 있어. 수요자가 될 수 있고 공급자가 될 수 있어요. 하여튼 간에 누가 주인공이든 간에 주인공이 내가 완전 탄력이면 난 안 내.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수요자 안 내. 공급이 완전 탄력이면 공급자 안 내. 주가 완전 탄력이면 주는 안 내. 상대편이 다 낸다 봐야 돼. 이해되세요? 그런데 주가 완전 비탄력이면 지가 다 내야 돼. 맞나요? 근데 내가 탄력적이면 내보다는 네가 많이 부담하고 내가 비탄력적이면 네보다는 내가 부담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완전 탄력이면 누가 다 내고? 네가 다 내고. 내가 완전 비탄력이면 내가 다 내고. 내가 탄력적이면 네가 조금 더 부담하고 내가 비탄력이면 내가 조금 더 부담할게. 요게 탄력성과 기착관계라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합니다. 자, 넘기셔갖고. 자,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거에 183페이지에 보시면은 양가로 위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자,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완전 되어 있나요?
자, 그럼 탄력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지웁시다. 자,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해도 부가시 자원 배분의 왜곡이 적다. 자원 배분의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공급자. 공급이 많다고 비탄력적이라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조세가 떨어지면 조세 부과하게 되면 누가 더 많이 됩니까? 공급자가 더 많이 되는 거 아세요? 이해되세요? 공급자, 그 다음에 임대인, 건설업자 이 사람들은 있는 자라 그래요. 있는 자. 그 다음에 차입자, 수요자, 임차인들은 조금 그래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있는 공급자가 비탄력이면 자기가 조세 부담을 받으면 더 많이 내. 그러게 되니까 자원 배분의 요구가 어떻다? 적다. 이래 되는 거죠. 자원 있는 자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요구가 적다. 이래 된다 봐야 돼. 자, 기출 매니에 184페이지에 1번 지문만 얘기해 볼게요. 1번 지문. 자, 1번 지문에 보면 공급의 탄력성이 뭐보다? 수요의 탄력성보다 적다 그래야 됐나요? 맞나요? 자, 그러면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은 더 많이 낸다. 이해되세요? 공급이 수요의 탄력보다 작다면 공급이 비탄력 맞습니까? 맞아요?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보다 작다 그랬죠? 누가 크다고 탄력성이? 수요가 크죠. 자기가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은 덜 내.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가 수요보다 세금 부담이 어떻다? 더 크다. 자, 그 다음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지. 왜? 187페이지. 자, 187페이지 보시면은 6번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번 볼게요. 양도소득세. 1번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기피합니다. 자, 이때 매각을 미루는 효과, 보유기한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공급이 감소되어서 가격이 어떻다? 상승할 수 있다. 이걸 갖고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합니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자,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매긴대. 얘를 갖다 중과세 매긴답니다.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매기면 거래가 된다, 안 된다? 거래가 안 된다. 왜? 안 팔라 하겠죠? 세금 많이 내니까 안 팔라야. 안 팔래. 거래 안 되죠? 그럼 공급은 어떻게 돼요? 공급은 감소되는 거 맞습니까? 자, 우리가 경제론 파트에서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어떻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합니다. 뭐란다고요?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합니다. 6번, 양가로 6번. 됐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정책론 파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법과 세법을 조금 비우시고 중개사법을 조금 비우면은 전체 부분을 좀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부동산 학기론에 필요한 것만 내가 조금 요점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책론 파트는 그래 또 양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론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 부동산 학기론의 딱 반이라 봐야 돼. 반.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총론 파트, 경제론, 그 다음에 시장론, 정책론 이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내가 한 10개 집어줬습니다.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복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투자론 할 겁니다. 투자론 결석하시면 안 돼요. 투자론 출제 문항수도 제일 많고, 투자론 출제 문항수도 제일 많고, 여러분들 또 한 번 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결석하지 마시고 건강 지키시고,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